꼭 피해야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소시오패스 그리고 사이코패스. 그런데 그 사람들만큼이나 위험한 또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꼭 피해야 하고 관계가 있다면 깨끗이 끊어야 하는 사람 1순위.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자기애가 강한 사람? 거울만 보면 황홀해하는 사람? 나쁘진 않잖아. 심지어는 괜찮은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자기애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들입니다. 자기애를 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르시시스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소시오패스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심리학에서 죄의식과 감정이 전혀 없는 사이코패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키아벨리즘과 함께 인간 심리의 세 가지 어두운 면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성격장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검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검증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멋져 보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보다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그런 성향이 심하게 발현될 경우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범죄 그 직전에서 늘 멈춰 있는 사람들입니다. 범죄자가 아니니까 격리되지 않겠죠. 즉 사회에 멀쩡히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의 덫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감정은 있지만 타인의 감정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감정을 호소해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는 싸움을 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과 대립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지런하게 그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주변 여론을 선동하죠. 또한 나르시시스트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슬픔, 마땅히 느껴야 하는 당연한 종류의 감정들을 온 힘을 다해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나르시시스트들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창피해야 되거나 부끄러워해야 될 때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전혀 그런 감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거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이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패자의 변명이나 패배자의 어쩔 수 없는 자백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을 때 꼭 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존감이라든가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협동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도 잘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이런 생각과 말을 안 합니다. 같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내 주위에 후진 것들밖에 없는데 나 혼자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성취감을 느끼려면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합니다. 첫째, 내가 잘했어야 되죠. 그리고 둘째, 남들이 못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이 잘하고 성공하는 게 내 지위나 위치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죠. 사실 이건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많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촌이 땅을 잃어야 쾌감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면 내 것을 빼앗기는 셈이 되니까 그 사람의 행운도 막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살겠습니까? 내 주변에 이러한 나르시시스트가 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들러리 서게 하는 느낌이 든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 친구가 나와 함께 어떤 모임에 갑니다.
나에게는 그 모임이 낯선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는 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죠. 자, 우리는 이럴 때 당연히 어떻게 하나요? 같이 간 친구를 배려하고 사람들을 소개해주면서 한마디라도 그 친구에게 더 말이 가도록 하게 하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같이 간 친구인 나를 꿔다 놓은 보릿자루를 만들고 그걸 즐긴다는 거죠. 왜? 그걸로 자기가 돋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수는 높지 않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나르시시스트가 있죠. 그들은 다릅니다. 나를 소개하고 대화를 함께 하면서 내가 당황해야 할 만한 질문들을 나에게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는 멍청한 들러리가 되고 자신은 돋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이 친구는 꽤 교묘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자신이 유난히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에게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를 들러리를 만든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은 누굴까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최근 이 나르시시스트 연구가 심리학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나르시시즘의 유형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유명한 나르시시즘 전문가 니나 브라운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정서전이에 특히나 더 취약한 사람이 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 행동에 담겨져 있는 비언어적인 감정 표현을 읽어내거나 음성과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을 아주 잘 파악할 만큼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쉽게 휘둘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편인데 내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된 사상에 오히려 그리고 용이하게 물들어서 마찬가지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아직까지 나르시시스트의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연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후천적인 양육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부분 연구자들의 생각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심리학자 에디 브루멜만 교수가 부모의 과한 칭찬이 아이를 나르시시즘에 빠뜨린다는 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했는데도 과하게 칭찬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받는 칭찬이 크기 10이라면 이런 과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크게 100의 칭찬이 늘 필요합니다. 100 정도는 받아야 칭찬이지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후에 주위 사람이 10밖에 칭찬을 안 해주면 그걸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죠. 바로 주변을 마이너스 9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적절한 칭찬을 적당한 양만큼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비교에 의한 칭찬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가 이런 좋은 점수를 받아서 엄마가 행복하구나 라는 건 좋은 칭찬입니다. 하지만 네가 누구를 이번에 등수에서 이겼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라는 건 나쁜 칭찬에 가깝겠죠. 과도한 칭찬, 비교에 의한 칭찬에 골몰한 부모가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만들어서 성인이 돼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하고만 만나게 되고 멍청한 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만 자기 옆에 두는 그런 바보 같은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배울 점 있는 사람은 끌어내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부끄러움, 수치심,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대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부모가 약한 녀석, 멍청한 놈, 모자란 놈이라고 질책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거든요. 부정적 감정도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칭찬, 잘못된 비교, 그리고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할 감정을
그저 수치심만 느끼게 만들었을 때 그릇된 칭찬과 못난 놈이라는 비아냥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게 나르시시스트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 것은 아니라서 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20년 이내에 형성된 것은 고치는데 2배, 3배, 4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이런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부모가 빨리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이 가지면 내가 못 가지는 제로섬 게임이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윈윈할 수 있고요. 오히려 파일을 넓혀서 윈윈하는 그런 사회와 조직이 훨씬 더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사회의 다양한 조직과 그룹의 리더들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님, 기업의 회장님이 우리 기업이 하는 일이 남의 것을 빼앗아야 얻을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면 당장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지만 나중에는 공멸하게 됩니다. 왜냐? 내 조직에 나르시시스트만 우글거리게 될 테니까요. 정해진 피자를 잘하고 능력 있는 자에게만 주겠다라고 하면서 제로섬 게임을 계속해서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좋은 리더가 결코 아닙니다.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게 좋은 리더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이 있죠. 바로 수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수다가 다 즐거운 건 아니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묘하게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내 말에 반응은 해주는 것 같은데 전혀 공감은 안 하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이건 기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도 기억을 못하기도 하는, 그러면서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사람. 가볍게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시작했지만 결국 어느 순간 나의 기운을 쫙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빼놓고 얘기하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랑 얘기하고 있고 내 얘기를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 대화에는 자꾸 끼려고 하는 걸까요?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 대답을 해주고 공감해 주는 거 쉬운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것은 맞지만 이렇게 커다란 사회에서 살아나가도록 진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 수십만 년 중에 이렇게 복잡하고 큰 사회에서 살아간 지가 얼마나 됐겠냐는 거예요. 0.1%의 시간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의 출신, 고향, 성장 배경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큰 사회에서 어떻게 쉽게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감의 단서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은 내 감정에 공감을 못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어려운 공감을 해주는 사람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공감을 하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진짜 공감을 못하는데 척이라도 한다면요, 그 사람 역시 나에게 어느 정도는 호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이야기한 세월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공감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호감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늘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 줄 수는 없어요. 그냥 나와의 깊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외적인 부류가 있죠. 적당히 거리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누구에게도 공감을 못하고 조금도 공감하고 싶지 않은 사람,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소시오패스죠. 소시오패스에게서 이런 성향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시간을 아까워하기 때문이에요. 소시오패스는 자기 외의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공감도 하기 싫고 무언가 공유하기도 싫고 그 사람을 위한 배려의 대화도 하기 싫은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대답할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그걸 듣는 시간도 아깝거든요.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소시오패스는 늘 자기 위주로 자기 자신만 제일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대화에는 꼭 참여하는 걸까요?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중요한 차이죠.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이유로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상당히 티가 나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이코패스와 달리 소시오패스는 상당 부분 가정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조형되죠. 정상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장기에 어떤 부적응적인 측면들로 인해서 성격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더 무서운 겁니다. 공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사이의 대화에 잘 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대화에 공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는 없죠. 이럴 때 소시오패스적 특징이 확실히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MT나 워크샵입니다.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도 되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시간의 자원이 똑같았을 때 상대방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MT를 가든 수련회를 가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조건 후발대로 오겠다고 우기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시간이 아깝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늦게 오고도 먼저 와서 준비한 사람들한테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슬쩍 얘기합니다. 쟤네들은 참 할 일도 없지? 맨 먼저 와서 저렇게 뭔가를 하고 있어. 이렇게 도착해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데 공감하지 못한 채 자기 얘기만 합니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넘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가 딱 좋은 사람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짙은 사람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완벽한, 하지만 간단한 손절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전화번호부에서 그 사람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여전히 전화번호부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번호가 내 휴대전화에 뜨는 순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저장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도 타격감을 받고 나도 훨씬 더 당당해집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꽤 많은 소시오패스들은 자기의 이름을 저장하지 않는 사람을 이 사람 이용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들을 단순하게 잊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기억하지 않으려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 유명한 흰곰 효과. 프레임이 활성화될수록 오히려 기억이 되는 역효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절대로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밥 먹을 때도, 샤워할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그 흰곰이 생각나게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기억이 나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방법은 그 사람과 무관한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일이 많아야 됩니다. 행복한 다른 일이 많아야만 다른 일로 그 안 좋은 기억을 덮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카톡에 생일이 한번 뜨거나 바뀐 프로필 사진이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요. 아예 지우고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십시오. 그 두 개를 다 하셔야만 나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 사람 욕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 기억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수록 더 기억나는 것처럼 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내 말에 노예가 되기 때문이에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과 상황이 되어야만 내 주변의 소시오패스와 완전한 손절이 가능합니다. 혹시 소시오패스 만나실까봐 여전히 두려우신가요? 소시오패스는 100명 중 4명 걸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 소시오패스가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긴 했지만 분명한 건 악인은 악인끼리 모이고요.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사람끼리 모이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성격의 상대성은 있을 수 있지만 세계관과 가치관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감하지 않는다를 뒤집으면 어느 선 이상으로 친해지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유유상종은 현대 심리학에서 강력하게 관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선한 우리라면 점점 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과 친하게 되는 가능성은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되면서 내 주변에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들이 내게 다가올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얘기할 타인의 심리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하루에 몇 번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악플러들이죠. 과거에는 악플하면 유명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하지만 SNS나 블로그,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이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도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 악플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범위 역시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쓰는 걸까요? 오늘은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악플러들의 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도대체 악플러들은 왜 악플을 다는 걸까요? 굳이 그런 글을 쓰는 그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 심리를 보여줄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께서도 한 가지를 선택해보세요. 1번, 기차가 달려오는 선로에 5명이 있고 옆 선로에는 1명이 있습니다. 선로를 바꾸는 스위치만 조작하면 1명을 희생해서 5명을 구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차가 달려오는 선로에는 5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앞에는 1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밀면 기차는 멈춰 서고요. 따라서 5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정하셨나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와 트롤리 딜레마를 응용해서 확장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경우 모두 1명의 희생으로 5명을 구하는 방법이지만 대부분 두 경우의 반응이 다릅니다. 선로를 바꾸는 건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자신이 악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손에 피가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직접 사람을 미는 건 선뜻 한다고 선택하기 힘들겠죠. 내 손에 직접 피가 묻기 때문입니다. 악플도 똑같습니다. 악보이스는 내 입이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꺼려하지만 악플은 키보드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악플러는 사람을 미는 걸 주저없이 선택하는 소시오패스처럼 타고나거나 교화가 불가능한 악인은 아니지만 내 손에 피가 직접 묻지 않을 때에는 못된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못난 사람들이라고 불러야 될 때도 있고 못된 사람이라고 불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악플을 달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성향을 자제시키고 그런 행동을 막아주는 마음이 있죠. 그게 바로 연민 혹은 공감입니다. 악플러들은 그게 떨어지는 겁니다. 최근 미국 브리검영 대학 연구진은 악플러들의 성격에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둠의 3요소로 불리는 나르시시즘이나 마키아벨리즘 또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다는 거죠. 나르시시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 잘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마키아벨리즘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 따위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이코패스적인 특징이죠. 바로 어둠의 3요소로 불리는 이런 성격이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기쁨을 찾는 성격인 샤덴프로이데와 공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남의 불행과 아픔에서 소소한 쾌감과 위안을 얻기 위해 악플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교묘한 악플러 중에 이러한 사람들도 있죠. 저는 학생인데요. 보니까 이렇네요. 저는 회사원인데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댓글을 쭉 보게 되면 매번 나이와 직업이 바뀝니다. 이렇게 가짜 정보를 써가면서까지 서로 싸움 붙여서 욕하게 만드는 악플러들의 심리는 뭘까요? 내 앞에서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면 자연스럽게 나의 위치는 심판이 됩니다.
내가 어느 손을 들어줄까 판정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 생기는 심리적 권력감으로 굉장히 존재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능력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컴플렉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악플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직접 때리고 찌르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플을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에게는 악플 역시 칼로 찌르거나 때리는 것과 같은 똑같은 피해를 경험한다는 거죠. 악플을 보고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칼에 찔리거나 둔기에 얻어맞았을 때와 똑같은 고통의 경험이 관찰된다는 거예요. 즉, 악플은 상해치사와 다르지 않고요. 심할 경우 살인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뇌과학의 결과로만 보자면 악플은 상해치사와 살인과 형량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악플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악플을 지켜보는 불특정 다수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보다 지옥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타인이 더 괴롭다. 남에 대한 악플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불쾌함을 넘어 심지어 우리 자신도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의 악플을 보기만 해도 너무 괴로워요. 저는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여러분들께서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보면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본다는 것 역시 굉장히 고통이 된다는 거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런던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했을 때 실제로 폭격을 당한 사람들 못지않게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폭격을 당한 옆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체 자체는 멀쩡하지만 더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감과 연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고통받는 그런 악플들을 보면서 공감과 연민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우리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악플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다수에게 가해지는 위해이고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플을 왜 보냐? 그걸 찾아보지 마라. 그런데요, 정말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안 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걸 넘어서 그것 자체가 비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 자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귀를 안 기울인다. 그럴 수 없겠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남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를 관심 있어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했다면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건 사회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악플러를 자꾸 보면 멀쩡한 사람이라서 놀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하다는 판단의 기준은 지극히 이 사람의 직업과 범죄 경력의 유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내에서 일하는 쾌감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 잡고 나면 멀쩡하다, 이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고 나서 보니 멀쩡하다는 표현을 쓰면 결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원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 자체도 이것이 범죄라는 생각을 안 가지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실제로도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어릴 적 혹은 동료 관계 혹은 일에서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찾아내지요. 그러니 악플러를 잡고 봤더니 멀쩡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선 우리 아이가 악플을 달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주 적은 경우이겠지만 그럴 때 꼭 해야 하는 일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악플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쓴 논문의 한 줄을 읽어드릴게요. 분석 결과 악성 댓글은 감정 또는 정서적 과정 범죄에서 더 높은 비율이 관찰되었다.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감정적이지 않아야 할 때 감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악플러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상당수는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감정이 없으면 사이코패스죠. 감정을 느끼지만 연민이 없으면 소시오패스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작은 걸로 크게 폭발하면 과잉 반응입니다. 지금 형광등이 나갔다면 교체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형광등이 꺼진 것을 감정적으로 대하면 왜 이때 꺼져?
네가 들어오니까 꺼지네. 이렇게 지나치게 감정적인 경우들이 있죠. 그런 부모나 가족들을 보면서 자라고 배우면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으로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악플의 또 다른 특징은 신체 상태에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외모라든가 신장, 심지어는 피부, 그리고 헤어스타일 같은 외적인 것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일까요? 악플러들 자신이 이렇게 신체나 외모에 대한 비하 발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비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대접받고 존중받은 어린이가 나중에 대접하고 존중하는 어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악플을 많이 달고 있다는 걸 발견한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미안해. 내가 널 존중을 많이 안 해줬구나. 내가 너를 너무 많이 꾸짖었고 자존감 떨어지게 만들었구나. 오늘부터 우리 가족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존중해 주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플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악플을 썼던 기록은 영원히 당신을 따라다닐 겁니다. 기술은 늘 발전하고 있죠. 지금은 못 찾겠지 하는 것들 10년 후면 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40년 전 완전 범죄가 DNA 기법으로 지금 잡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에 숨길 수 있었던 건 다음 시대가 되면 결코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쓰는 모든 글들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내가 지금 쓰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악플을 쓰는 이유는 쾌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쾌감들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더 센 악플을 남겨야만 나의 뇌는 이전에 느꼈던 만큼의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즉, 폭력적 쾌감들은 반드시 내성과 중독적 현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언젠가 감당이 안 되는 지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플은 결국 미래의 나에게 들이대는 칼이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하자고 하기가 겁나는 사람 있지 않나요? 뭐든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늘 피곤해 보이고 내가 뭘 하자고 하면 이 사람의 피로대에 한몫 더하는 것 같고 나는 정상적인 요청을 하는데도 미안해지고 하루 이틀 한동안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10년을 알았는데 10년 동안 만나면서 매번 피곤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 직장 동료인데 1년 365일 늘 피곤해 보이고 뭘 해도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건 사실 타인의 심리라고만 하기에는 좀 찔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늘 피곤한 것 같고 뭘 해도 무기력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심리, 이 마음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사람은 언제 무기력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내 예상과 결과가 완전히 다를 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해도 안 될 때, 혹은 심지어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도 잘 됐을 때, 이렇게 내 의지대로 무언가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런 상황을 자주 겪으면서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축구 경기에서 똑같이 경기에 져도 공격수는 화를 내고 수비수는 무기력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공격수는 공을 가지고 내 의지대로 대부분 움직입니다. 그런데 수비수는 상대방의 공격 패턴에 따라 혹은 공격 방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공격수에 비해 수비수는 더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기력할까요? 상황적으로 그 사람의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친구 사이라면 그 친구 얘기는 안 듣고 다른 친구들이 그냥 모임을 결정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그 사람이 무기력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기력한 태도를 도구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존 전략으로 신경질 내거나 화를 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처럼 무기력했을 때 혹은 그 무기력함을 표현했을 때 나에게 유리한 점이 많았다는 걸 기억하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운동선수의 경우 자기가 지쳤다라고 표시를 해야 감독이 바꿔준다거나, 직장에서는 내가 지쳤다라는 걸 빨리 표시했을 때
상사가 내 일을 줄여주거나 했을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그냥 쉬게 해주고 혹은 어떤 일로부터 그냥 면제해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한두 번 그렇다면 충분히 빼주거나 면제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늘 무기력한 사람이잖아요. 지쳐있는 게 분명하다고 할 땐 그 지쳐있다라는 게 정말 에너지가 바닥난 건지 혹은 에너지가 있는데 바닥났다라고 말을 하는 건지 봐야 합니다. 무기력과 번아웃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른 증상입니다. 번아웃은 의욕적으로 어떤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에너지 고갈을 느끼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를 호소하는 현상이죠. 하지만 무기력은 에너지가 있는데도 그걸 어디로 써야 할지 모르는, 즉 방향 잃은 감정입니다.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계속 무기력한 태도, 그리고 의욕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이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발견해서 부여해줘야 됩니다. 에너지가 있는지 알아보는 건 상당히 어렵지만요. 오래 그 사람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사실 그 습관적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친구가 혹은 나의 오랜 동료가 자꾸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을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거나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주도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일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기력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전혀 상관없는 일에 그 무기력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사 업무를 보다가도 인터넷에서 무기력한 사람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사든 아니면 어떤 블로그에 있는 사진이든 그저 타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그 무기력은 전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직전에 경험한 무기력은 이후 전혀 무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쉽게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연결고리를 열심히 연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 호로닝원 대학의 폰터스 린더 교수죠. 이 폰터스 린더 교수는 무관심한 사람의 표정을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참가한 학생들에게 그 다음 여러 종류의 유추 문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유추 문제들을 굉장히 풀기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무관심한 표정을 사전에 보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자기한테 별 동기가 없는 경우 유추 문제를 푸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별로 의욕이 없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적극적인 표정을 봤을 때는 별 관심이 없는 유추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내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동기가 있고 열의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무기력한 표정을 보는 것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이 가능해지죠. 어떤 조직이든 모임이든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한 열정과 동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무기력은 전염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전염된 무기력은 일에 대한 몰입, 공부에 대한 집중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당히 하면 절대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아주 정밀하고 꼼꼼하게 해야 돼서 조금의 흠도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일수록 우리의 생명 혹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회 전반에 무기력이 퍼지면 당연히 몰입해서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대형 참사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형 참사를 만들어낸 폭발 사건의 원인이 가스를 안 잠근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기력할 때 사소해 보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인 가스를 잠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무기력하다는 말로 상황을 넘기기에 무기력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 피로라고 하는 거죠. 별 관련이 없는 거리가 먼 타인에게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개입하면서 소모된 감정으로 피로를 느낀다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는 것으로도 에너지를 상당히 소모하기 때문이죠. SNS 등을 통해서 타인의 상황, 정서를 공유하거나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이슈들에 대한 공감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피로가 쌓였을 때 우리는 무기력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감정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꼈으니 나도 비슷한 걸 느껴서 공감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감정에 좋아요, 슬퍼요, 동의합니다, 박수칩니다 라는 걸 하면서 우리는 의외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 원하는 대상,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서 감정을 느껴야 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결국은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때문에 필요하다,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SNS를 하면서 잘 나가는 다른 사람들과 못 나가는 내 상황이 너무 비교돼서 무기력해집니다. 그건 준비 안 된 갑작스러운 비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적 행위든 육체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하게 되면 마치 몸에 쥐가 나는 것처럼 어떤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자기 비교를 하게 되면 마음에 쥐가 난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의 쥐를 우리는 최종적으로 무기력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가 강의 주제로 나오면 제 주변 사람이 무기력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 말부터 고치시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나 친구가 늘 무기력해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쉬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해지면 같이 동반되는 현상이 나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기력하다면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찾아보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 제가 학창시절에 체구가 굉장히 작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의 작은 손만이 들어가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문틈에 낀 것들을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에게 그걸 꺼내줬던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더군요. 굉장히 무기력해졌던 자기의 모습을 계속해서 느끼고 실망하고 있었던 순간에 자기의 작은 손 하나로 친구를 위기에서 혹은 곤란함에서 빼줬던 기억으로 그 친구는 약간의 웃음을 지을 수 있었고, 그 순간부터 자기가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던 거죠. 저는 조금도 기억이 나지 않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조금도 의미 없는 작은 행동일 것 같았지만 그 친구는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친구에겐 의미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들이 내 주변 사람을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력해 보이는 제 주위에 있는 분들께 살짝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너무 많은 걸 주면 오히려 부담스러우니까요. 오늘 너 뭐 먹고 싶어? 어디서 점심 먹을까? 그럴 때 아무거나 드시죠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여지를 준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좁혀서 바꿔줄 수가 있죠.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 그런데 저기 우회전에서 가면 있는 A 김치찌개 집이 더 좋니? 아니면 좌회전에서 가면 되는 B 김치찌개 집이 더 좋아? 이 정도가 되면 그 친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민이 되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좁혀진 선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무기력하다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의 크기 혹은 생각의 사이즈를 알아내서 그걸 같이 해봄으로써 조금씩 그 무기력감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즉 주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늘 무기력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주변에 눈을 돌려서 봉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 것이 나 스스로를 무기력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은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살 때 가장 의욕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미와 보람을 언제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거대한 피라미드를 내 손으로 직접 쌓는 엄청난 업적으로도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의미와 보람은 누군가로부터 고마워 라는 말을 듣는
행위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나의 작은 노력으로 도우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의외로 역설적으로 나는 나의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얘기가 다 맞는다니까?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대화하면 지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대화하기 아예 싫은 사람도 많잖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틀릴 때도 절대 인정 안 하고 잘 모르는 것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듣기만 해도 속이 답답해지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꼭 있죠.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그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오늘도 타인의 심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그 사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는 게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말을 더 우긴다는 것으로 대부분 연구 결과를 통해 나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러닝크루거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지식 수준이 부족할수록 자신의 지식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책 한 권 읽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우기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는 게 많지 않고 그리고 편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만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과도하게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페인의 파블로 브리뉴얼 교수가 실제로 했던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집단 중 하나를 설득하게 합니다. 첫 번째 집단은요, 어떤 주장에 대해서 나와 원래부터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집단을 동일 주장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은 나의 주장과는 무관한 전혀 다른 측면 등에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죠. 이 집단을 유사 성향 집단이라고 하죠. 이렇게 동일 주장 집단과 유사 성향 집단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을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확신의 증가에 있어서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유사 성향 집단을 설득하는 일을 하고 난 뒤에 자기 확신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합니다. 나의 주장과는 무관한 전혀 다른 측면 등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이 내가 어떤 주장이나 의견을 갖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만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잘 안 바꾼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그 사람,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까요? 자기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은요, 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기는 겁니다. 이렇게 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대화를 승부의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즉 승패 개념이 분명한 걸 우리가 승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위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강하기 때문에 우기기에 집착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원활하게 대화를 하려면 내가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편이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같은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나는 당신과 같은 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같은 편이라고 하는 말을 이 시점에 굳이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의심을 만들어내기가 오히려 더 십상이겠죠. 그것보다는 무언의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켓이 되게 비슷하네요. 이거 우리 같은 시계 찼어요. 이렇게 작은 취향의 같은 점을 어필해 주는 게 더 좋은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 아닌 전문 용어로 대화의 마사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사지를 왜 할까요? 몸의 긴장도를 풀기 위해서 하죠.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긴장도를 풀어서 비슷한 효과를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을 우기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과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은 그것과 무관한 분야에서 우기는 경향성이 줄어듭니다. 굉장히 노련하고 경험 많은 서비스직 혹은 판매직 종사자들은요, 우기는 고객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시나요? 지금 온 분이 액세서리를 고르고 있는데 이 분께 옷이라면 정말 안목이 있으시잖아요 라고 말을 처음에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액세서리는 조금 달라서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인정해주고 난 다음에 하면 내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회사라면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부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최고 권위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라고 하면서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 권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상적이라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존중하고 취합해야 한다는 말이 깔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른 무언가를 인정해 줘야만 그 사람이 우기기를 그만하게 만드는 방법이 보인다는 겁니다. 전 가끔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회사에서 죽어라 우기는 우기기 대왕이 동창회를 오니까요, 그렇게 우기는 성향이 없어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반대로 동창회에서 만나면 죽어라 우기는 이 친구가 회사의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적이 또 많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장면에서 매번 우기기를 열심히 하는 우기기 대왕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우기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내 앞에서 많이 지게 만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기기 대왕이 아닌 심리적인 위너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허태균 교수님이 말했던 한국인의 한턱 문화가 바로 여기서 떠오르더라고요. 한턱 낸다는 건 외국인들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의외의 하나의 뜻이 더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외국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한턱 낸다라는 얘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내가 오늘 한턱 낸다 라는 건 오늘 내가 주인공이니까 누구도 내 주인공 자리를 빼앗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외국인의 눈으로 보니까 그 본질이 더 잘 보였던 거죠. 우기기 대왕이 주인공이 되면 주인공은 그 판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판을 깨면서까지 우긴다? 이런 행동은 잘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번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공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너로 만들어 주었는데도 우긴다면 그건 그 사람의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죠.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말은 틀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기 힘든 사람이란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은연중에 정답은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답이 하나니 내가 생각하는 답이 정답이면 남의 것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인정할 수 없게 되겠죠.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파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답이 하나라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건 한국의 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특징이라기보단 현대 한국 교육의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국 교육은 크게 문제가 있다 라고 또 여기서 생각이 멈추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교육계의 잘못이냐? 아니라는 거죠. 교육은 그 사회의 그 시대의 보편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사회가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교육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즉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답이 하나여야 되는 사람들은 답이 여러 개이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 개의 답을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생각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빨리 대답하면 보상받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못 바꾸는 사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무엇을 물어봤는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좀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난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기는 사람들 만드는 거고 정답이 하나이고 빨리 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자기만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늘 무언가 의견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의견 없음도 의견이다라는 걸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어떤 사안을 물을 때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주장을 주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를 모른다가 아닌 의견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의견 없음에 표시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기는 사람 중에는 그 순간 자기의 의견이 없지만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견이 있는가를 물어봐 주시고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의견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의견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견이 없다면 우기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다른 주제의 이야기로 바꾸는 것. 이게 좋은 대화입니다. 항상 찬성이냐 반대라고 하는, 아니면 넌 모르는 거다라고 하는 무례한 대화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먼저 제공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어떤 거세요? 하기 싫은 업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코시국에 자꾸 찌는 살, 다양한 답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답이 하나 딱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 무조건 그냥 참아야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을인자 3번이면 번아웃 됩니다. 나를 못 견디게 만드는 그 사람은 왜 그런 걸까요? 나를 지키기 위해, 스트레스가 없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타인의 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일과 사람 중에 퇴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해 본 결과 무려 70% 이상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고 호소합니다. 직장인뿐만 아니죠. 청소년 역시 고민의 1위가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이니까,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더욱더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력해도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더더욱 힘든 거죠. 특히 한국과 같은 관계주의 문화에서는 더더욱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가장 큰 상처고 스트레스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지친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지요? 이렇게 나를 지치게 만드는 분들, 그중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묘하게 대화를 다른 사람의 욕으로 이어가는 분들이에요. 듣다 보면 다른 사람 말을 자꾸 옮기고 더욱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그 말에 공감을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흥미로울 수도 있고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 사람은 나를 만날 땐 자꾸 남의 욕만 할까? 다른 곳에 가서 또 내 얘기를 옮기지 않을까? 남욕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 중엔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찾아야만 그것으로부터 느끼는 약간의 우월감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약간 못난 안정감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유형이 바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다수도 똑같이 싫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강요하는 사람들이죠.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건 다수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다수의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내 옆에 와서 다른 사람 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고립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강한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는 이 감정이 다수의 감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다수라는 것을 느끼기 위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매번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사람들의 심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메커니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욕을 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나 그 사람 싫어. 이게 아니라 A가 그 사람 되게 싫어하더라 라고 하면서 A에게 자기의 생각을 투영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욕은 하고 싶으면서도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비겁한 사람들이 보이는 성향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옮기는 것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비겁하게 말을 옮기는 순간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능숙하거나 노련한 사람들은 제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렇게 노련한 분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파는구나, 비겁하구나 이렇게 생각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옮기는 것,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걸 더 잘 들키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최소한 나를 못나고 비겁한 사람으로 보이게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남을 욕하고 남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의 정신건강에 해로울까요? 우리가 언제 주로 지칠까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분명한 말과 행동을 할 때 더 많이 지치게 됩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디까지 퍼지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책임져야 할 말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불안할 때 목적 없는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나 안 불안해, 나 불안하지 않은데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난 다음에 불안해 본 적 많았어요. 그 기억 때문에 뒷담화를 하면 자동적으로 불안해지는 겁니다. 남의 말을 옮기는 건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 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남을 욕하고 남의 말을 전하는 그런 분들은 피해야 하겠죠. 왜?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나를 지치게 만드니까요. 그렇다면 남을 욕하고 남의 말을 내 앞에 와서 자꾸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꼭 이렇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너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닌데? 그 사람 나한테는 안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너도 그랬을걸? 기억하지 못할 뿐 계속 경험해 왔던 거야. 너도 그런 걸 느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나에게 귀찮게 달라붙고 더 집요하게 자기 뒷담화에 공범으로 만들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니 그 결과로 나는 더 귀찮아집니다. 나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암시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명시적으로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부담되시죠? 그렇다면 너 좀 유별나고 특이하구나 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악감정은 많이 가지지 않은 채 나를 특이하다거나 유별나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나와는 엮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남 욕하는 걸 좋아한다면 이건 정말 더 어려운 문제죠.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거나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면 거리를 두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소중하며 그리고 내게 필요한 사람이 자꾸 남을 욕하거나 말을 옮길 때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그런 뒷담화 하지 마, 남 욕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법, 칭찬을 옮기는 법, 얼마나 나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남 욕하거나 남의 말을 옮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당장 그걸 하지 마 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하고요, 결국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런 사람에겐 칭찬을 옮기는 행동이 굉장히 즐겁고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악담을 많이 즐기면서 말을 옮기는 못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에 만나게 된 제 인생을 바꾼 군대 시절의 대대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소대장을 칭찬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중대장의 칭찬을 옮겨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높은 대대장이 말단에 있는 소대장한테 너 대단한데 뛰어나! 이렇게 그냥 칭찬을 하면 그 사이에 있는 중대장의 마음이 복잡해지겠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근데 이놈은 왜 굳이 내가 없을 때 대대장님을 만났지? 대대장님이 섭섭해질 수도 있고 소대장이 괘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대대장님의 칭찬은 부작용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대대장님은 중대장의 입을 빌어서 칭찬을 합니다. 근데 니네 중대장 사람 참 잘 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대장님? 아니, 니네 중대장이 그러는데 자네 김소희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니네 중대장 눈 좋아. 그러고 갔어요. 소대장이 이제 훈련 나갔다가 들어온 중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대장님이 그러시는데 중대장님 사람 잘 보신다고 칭찬하고 가셨습니다. 중대장님이 대대장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그 칭찬을 들은 소대장도 귀엽죠. 그 대대장님은 칭찬을 옮겨서 자기 칭찬의 정당성도 확보하시고 중간에 있는 사람까지도 아우르시게 되신 거예요.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분에게 한 수 배웠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꽤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칭찬 방식을 통해 대대장께서 소대장과 중대장 두 사람 모두 다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누가 누구를 칭찬하면 그걸 잘 기억해놨다가 항상 옮깁니다. 이왕 말을 옮길 거라면 칭찬을 옮기는 게 그 무엇보다도 좋은 거죠.
뒷담화와 말 옮기는 대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보는 겁니다. 나한테 자꾸 그런 사람이 온다는 건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뒷담화의 소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나였기 때문입니다. 질투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질투라는 건 나는 걔가 싫은데 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깔고 있는 감정이죠. 이럴 때 오히려 야, 나는 걔가 참 부럽더라 라고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와, 난 정말 걔가 부러워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앞에서 부럽다라고 하는 것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욕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면 이런 주변 사람들 때문에 피곤한 일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유난히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상대방의 장점을 잘 캐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낼 줄 알고 그걸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분도 좋게 하고 덩달아 그 그룹의 분위기도 좋게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상대방의 단점에 예민하고 장점이나 잘한 일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릴 때 그런 사람들이랑은 얘기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남을 칭찬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면서도 입 밖으로 칭찬의 말을 꺼내기 힘든 이유. 대체 뭘까 궁금하시죠? 스스로도 알기 어려운 당신의 심리. 오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확실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칭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하시기 때문이겠죠. 어떤 분들은 그 칭찬 자체가 별로 좋은 영향력을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의 칭찬이 오히려 내가 아첨한다거나 내가 지금 사탕발림을 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을까봐 칭찬에 인색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로서 내리는 무언가에 인색하다라고 표현할 때의 정의는 해도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예측입니다. 돈에 인색하다, 투자에 인색하다, 심지어 휴식에 인색한 분들도 계세요. 휴식을 취해도 별로 좋아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칭찬에 인색한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연구 한 편이 발표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수원 자오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의 논문이죠. 연구진은요, 자기가 10년 정도 서로 알고 지낸 지인과 함께 실험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파트너, 즉 친구에게 지금까지 얘기해주지 않았던 그 친구, 상대방에 대한 장점, 칭찬을 3가지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가지 칭찬에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혹은 어색해하거나 민망해야 할지 이어질 상황을 예측해 보게 했죠. 그리고 칭찬을 받은 당사자, 즉 상대에게는 자기가 받은 칭찬에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로 느꼈는지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연구진은 이 실험을 통해서 칭찬하는 쪽에서 하는 상대방에 대한 예상, 그리고 칭찬받는 당사자의 느끼는 실제 감정, 이 둘을 비교해 보는 거죠. 연구 결과는 어땠을까요? 칭찬을 하는 쪽은 자기가 한 칭찬이 받는 사람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지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 쑥스러워하거나 민망해할 것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게다가 반대로 과대평가했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정말 명확하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칭찬이 주는 좋은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에 인색할 필요가 없는데도 억지로 스스로 인색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칭찬에 인색해서 고민이시라고요? 그러면 칭찬을 통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좋아질지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싶다면 억지로라도 입을 떼어서 칭찬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칭찬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효과가 떨어지는 칭찬을 하니 자꾸 칭찬은 별 의미 없어 라고 하면서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칭찬은 뭘까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혹은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때 그냥 잘했다고만 칭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를 가장 잘 모르는 분들 같아요.
그냥 잘했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칭찬입니다.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분들께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오히려 표정으로 얘기해주고 말로는 이거 어떻게 했어? 라고 얘기해드리라고 조언드리죠.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어떻게 했어? 이게 최고로 좋은 칭찬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저 잘했다고 칭찬해버리면 그 상황은 거기서 종료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 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야, 이거 참 좋은데? 이거 어떻게 했어? 이렇게 칭찬하면 어떨까요? 그 뒤로 대화가 더 이어질 수 있죠. 아, 예. 제가 이번에는 이런 면을 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는 조금 제가 가중치를 더 줬습니다. 이런 대화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칭찬을 잘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죠.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보통 우리는요, 내가 시킨 일 혹은 내가 부탁한 일을 상대방이 잘해줬을 때만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킨 일 혹은 부탁한 일 혹은 지시한 일을 잘해왔을 때만 칭찬을 한다? 그러면요, 일을 하는 사이에서 책임감이나 자율성은 많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지시나 명령이 없었을 때, 좋은 일을 했을 때 이때 칭찬하는 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상대방은 의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칭찬을 듣는 거잖아요.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가지게 되냐고요? 바로 자율성을 가지게 됩니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성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꽤 많은 직장인들께서 주위에 있는 분들께 가지는 아쉬움 중에 하나가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죠. 실제로 이런 칭찬의 큰 효과를 저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에서 분명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보호사나 교정 감독관들께서 적정한 선에서 칭찬을 하고 멈추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제가 곁에서 보기엔 칭찬에 조금 박하신 것 같아서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킨 일 잘해왔을 때 너무 열심히 칭찬하면 오히려 자기들끼리 뒤에서 저를 비웃습니다. 저 양반 시킨 일 잘해오니까 좋단다. 이렇게요. 그런데요, 제가 그 감독관 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옆에 나이가 좀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께서 식자재 상자를 들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바로 저희 부근에 있는 청소년 한 명이 그 할머니를 부축해드리고 식자재 나르는 걸 도와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츤데레처럼 아니 이런 걸 뭐하러 굳이 직접 나르세요 라고 또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본 그 감독관께서는 그 청소년 옆으로 슬쩍 가시더군요. 지나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보기보다는 괜찮은 데가 있는 친구구만. 정말 지나가듯이요. 그 청소년의 의도치 않은 하지만 선행을 칭찬해 준 겁니다. 나중에 후일담을 들었는데 시설을 나가면서 그때 그 감독관께서 하셨던 그 스치듯 받았던 칭찬을 자기 기억에서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자기가 어떤 결과를 바라고 행동했을 때 받는 피드백보다 그런 결과에 크게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별뜻 없이 베푼 친절에 상대방이 매우 고마워하면 자기가 스스로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상대방께 계속해서 더 좋은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칭찬은 아주 좋은 칭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식으로 칭찬하는 게 좋은 건지는 분명 알게 됐는데 그걸 언제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 타이밍에 맞는 칭찬을 잘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걸 먼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야구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리를 잘하고 싶으시면요? 답은 간단하죠. 많이 해봐야 됩니다. 속으로만 아무리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많이 해봐야죠. 여러 번 시도를 해봐야 이런 칭찬을 했을 때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저 사람은 이런 식의 칭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칭찬에 인색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고민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미 남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분들입니다. 그럼 그걸 입 밖에 꺼내 보십시오.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처음 칭찬을 할 때 서로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늘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안 했던 칭찬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했을 때 오히려 내가 민망하고 상대방도 쑥스러워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걸 10번 혹은 20번 했을 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받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도 긍정적인 그런 힘이 되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는 반드시 올 겁니다.